4차 공세의 시작도 중공군의 승리가 지금 치러졌단 말이죠. 이 횡성에서 이긴 거는 전술적 승리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공세의 성공, 즉 작전적 성공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평리를 점령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23연대가 드디어 1월 29일에 쌍골 쪽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125사단이 반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맹렬하게 반격을 해보는데 23연대가 여기서 위력으로 뚫고 나가기로 합니다. 우린 위력 수색이야. 얼마나 이것들이 받아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쭉 밀어버려갖고 그 쌍굴이 지나는 위에 언덕을 갖다가 23연대 전투단이 언덕을 장악해버립니다. 우리 지평리까지 밀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125사단에게 공격해라. 적극적인 공격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후 3일 동안 125사단 전체가 동원이 돼갖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중공군이 여기서 목표 달성에 실패합니다. 이때 23연대가 그대로 밀고 가서 지평리를 장악해버리죠. 네. 그러면서 약 일주일 동안의 귀중한 시간을 벌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길 철저하게 강력한 진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용이 주도한 진지 축성을 시작합니다. 이거 이름이요. 그냥 보통 우리는 23연대 그러면 23연대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왜 프리먼의 23연대 전투단 이렇게 불러요? 그 역시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연대 전투단이라고 명칭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컴뱃 팀. 네. 예. 이 연대 전투단이라는 건 이제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좀 사용했던 일종의 임시 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병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단급의 이제 직할 부대들을 보강해서 연대가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임시 편성 부대죠. 우리 전술 교범에서는 네. 사실 이제 보병이잖아요. 연대는 보병 위주로 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연대가 재병 협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특수한 뭔가 편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독립 전투단 뭐 네, 그런 그래서 재병 협동을 하려면 필요한 게 전차가 필요하고 그렇죠. 포병이 필요하고 네. 공병이 필요한데 그 연대가 사실 그걸 다 가지고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강을 해줌으로써 연대가 단독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연대 주는 거죠. 안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능력들을. 집어넣어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3년대 전투단 편성을 보시면 이게 네. 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23년대 전투단이니까 23연대가 핵심입니다. 네. 보병 대대와 함께 전차 중대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포병들을 배속해 주는 거죠. 네. 원주 전투에서 용맹을 떨쳤던 제37 포병 대대가 배속이 됩니다. 벡터. 엄청난 화력 지원으로 북한군을 녹여버렸던 37 포병 대대가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강력한 펀치가 하나 붙죠. 155mm 곡사포를 가진 제503 포병대대 B포대가 또 배속이 됩니다.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말이 포대지 사실 105mm 따졌을 때는 대대죠. 아, 사실 저 정도면 중공군의 군급의 포병보다 능가하는 전투력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사단 공병의 제2공병대대의 B중대가 또 배속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거, 제82 방공포병대대의 B중대가 들어오는데 이 82 방공포병대대의 B중대가 지평리 전투에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이게 미트 초퍼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지평리의 스타, 프랑스 대대가 있는 외인 부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레인저 중대가 또 배속이 저기 됐습니다. 뭐야 라인의 병 구하기에 들어갔었던 네. 와치 엄청난 부대였네. 아유, 이름만 들어도 으리으리한 부대들이 많이 들어있죠. 23연대 그래서 연대가 뭐 이렇게 대단해 그랬더니 전투단이라는 게 붙는 게 그냥 붙는 게 아니군요. 실질적 이 정도 전력이면 여단급이죠. 여단급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5,800? 이 정도 되지 않아요? 네. 거의 6천 명 되죠. 저희 이라크 전쟁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딱. 그리고 뭐 여기에 또 우리 국군도 있었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국군. 프랑스 대대에는 우리 국군 1개 중대가 따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미군에 배속되었던 카투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군 각 부대에 개인 단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프랑스 대대는 재미있는 게 우리 국군을 별개의 중대로 두어서 대대에 배속시킨 거죠. 당시 준 증언을 들어보면 몽클라 장군이 우리 국군을 배속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장교들과 논의했는데 일부는 좀 뭐 말이 안 통해서 지휘가 어려우니까 물품 수송하고 부상병 수송하는 데 씁시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몽클라 장군이 보고 전투부대로 쓰자. 대신 언어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군이 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중대 단위로 두고 우리에게 보내준 한국군 장교의 지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군이 따로 중대로 이렇게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대 연구하신 분 또 어떤 분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당시 또 몽클라 장군이 굉장히 경험 풍부한 베테랑 군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모로코 같은 이제 식민지 근무하면서 현지인 부대들을 지휘했는데 당시 현지인 부대들을 지휘했던 경험을 이제 한국군 중대 편성하는데 그럼요. 그것도 응용을 했다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독자적으로 예. 해주는 게 더 부대의 도움된다. 응집성 면에서 훨씬 네. 좋고 말도 네. 통하고 이런 게 훨씬 지휘하기 용이할 거라 판단했다는 그런 역시. 보시는 분들이 있죠. 리츠웨이가 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에는 이 당시부터 중공군에 대한 정보 수집이 굉장히 좀 체계화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 2사단이나 뭐 8군 쪽 입장에서도 중공군 포를 적극적으로 잡아갔고 지금 중공군이 어디 배치돼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적정 파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갖고 지금 원래 중공군은 잘 불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포를 적극적으로 잡아서 신문을 하면은 정보 잘 나온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서 정보가 막 체계적으로 수집돼갖고 야 지금 온단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중공군이 어느 정도 규모란다 이게 대충 파악이 되니까 23연대 전투단 정도면은 해볼 수 있겠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츠웨이의 이때 리더십을 갖다가 우리가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계산된 모험의 감수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네.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은 어느 순간은 모험을 걸어야 돼요, 당연히.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 리더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산된 상황에서 그래, 돼. 판단을 갖고서 해야 되는 건데 도박이 아닌. 그죠. 단순 도박이 아닌. 근데 리츠웨이는 그런 점을 여기서 지켰다고 저는 보입니다. 리츠웨이의 계산된 모험 23연대 전투단을 따라서 역전다방의 무대를 지평리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속하게도 저희보다 먼저 간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정말 부럽습니다. 김진영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지평리에 248 고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는데 꽤 힘들게 올라왔는데요. 248 고지는 지금 우리가 내려다보고 있는 지평리의 서쪽에 해당되는 고지입니다. 이 지평리 현장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투 현장과 크게 지금 지형상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진짜 잘 내려다 보인다. 비록 뭐 가옥들이 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비교적 전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지형으로서 여러분께 꼭 한번 지평리 전투 전적지 답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날짜가 2월 1일이에요. 그러면 거의 당시에 지평리 전투 싸웠던 시기랑 거의 겹치는데요. 아, 딱 전투가 있었던 그 시기네. 거의 비슷한 시기죠. 그 당시에 가장 추웠다고 하는데 51년이 딱 그걸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 당시에 지평리 전투 때는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봤을 때도 다 세상이 하얗게 보였을 거고 우리가 봤을 때도 다 하얗게 보였을 텐데 그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저희는 지금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8 고지를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지형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평리의 서쪽 248 고지고요. 그다음 여러분 제가 여기 정면으로 봤을 때 저기 주택들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 위에 있는 산이 이제 345 고지입니다. 그리고 345 고지에서 조금 시선을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보면은 저기 있는 산이 이제 복미산이라는 산이고요. 그 복미산 능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또 솟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06 고지입니다. 그래서 506 고지를 다시 오른쪽으로 쭉 돌려서 내려다 보면은 남쪽에 있는 또 산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망미산, 지금으로 우리가 뱀위산이라고 불리는 397 고지가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지평리를 이런 고지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거고 지평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분지에 해당됩니다. 이 지평리 안에 보면은 저기 또 여러 가지 가옥들이 모여 있잖아요. 저기에 보면은 지평면 사무소도 있고요. 지평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평리 하면 유명한 게 막걸리잖아요. 양조장도 있습니다. 양조장이 프랑스군의 지휘소고요. 아, 저 당시에도 양조장이 있었구나. 저기에 즉 방어의 핵심 지역인 겁니다. 그 방어의 핵심 지역을 두고 동쪽으로는 조금 더 저기 능성이 쪽으로 방어선이 형성되어 있고요. 남쪽으로 왔을 때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개활지 부분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도 이 밑에 있는 비닐하우스 보이는 개활지. 그 다음에 북쪽으로도 저쪽 보이는 능선과 개활지를 잇는 선까지 해서 원형 방어 진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형 방어 진지의 폭은 대략적으로 1.6km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강대희님 아마 시청자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뻔히 안에가 내려다 보이는 고지군, 사실 방어의 기본은 고지에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지군을 다 포기하고 24년대 전투단이 오히려 내려가서 평지에서 싸웠다.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죠? 원래 전투는 고지에서
낮은 곳에 바라보면서 싸우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 미 23년대 같은 경우는 병력 수가 적었다.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고지를 다 방어하기에는 그런 병력을 배치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그럼 너무 빈 공간이 많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저지대에서 방어선을 좁혀서 병력들을 촘촘히 배치를 하고 예비대를 운영한 것이 더 적절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이 고지를 다 둘러서서 방어를 한다면 사실 이게 둘레가 거의 3.8km거든요, 폭이. 그럼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5,000명 병력으로는. 네. 5,000명 병력으로 저 지평리를 막기 위해서는 고지를 포기하는 게 낫다. 네.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확실히 그게 느껴지는군요. 느껴지죠. 전투에서 사실 가장 제가 봤을 때 프리먼 대령의 중요한 결정은 전술적 이점을 지닌 고지를 고지군을 포기하고 포기한 거죠. 낮은 구름과 언덕, 논, 평지 이걸 이용해서 좁은 원형 방어 진지를 구축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좁히자라고 해서 직경 1.6km의 원형 방어를 하게 됐고 1대대 같은 경우는 북쪽을, 그다음에 3대대 같은 경우는 동쪽을, 그리고 2대대는 남쪽. 특히 남쪽에는 개활지가 또 도로가 형성되어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도로와 철도가 들어오고 있는 서쪽은 프랑스 대대를 배치하는 원형 방어 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대대도 중대별로 섹터를 정해 줘 가지고 사실 이제 배치를 해 놓는데, 군대에서 이런 배치를 할 때 보면은 지형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치할 부대들의 능력을 또 고려해야 되고, 또 여기 적의 기도까지 생각을 해서 부대의 나름 강약점을 다 파악한 다음에 강한 부대를 제일 어려운 중요한 부대 배치하고, 가장 중공군이 많이 몰려온 네, 곳에.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었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리치웨이가 계산된 모험이라고 칼큘레이티드 리스크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프리먼 역시도 이건 계산된 모험이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형 방어는 최대 단점이 뭐냐면 어느 한 곳만 뚫리면 끝이에요. 네, 그럼 다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사지라고 하잖아요. 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고지를 내줬잖아요. 저쪽 고지에 부대가 화력이 있으면 다 죽어요. 그렇죠. 포병이라도 제대로 야무지게 있으면. 네, 게다가 또 감지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역발상이다. 일단 화력에 자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중 지원에 자신이 있었어요. 특히 23년대 같은 경우는 전술 운용반들이 잘 있어가지고 우리 부대는 특별히 육군 부대들 중에서도 공중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계속 있으면서 땅굴 전투에서 싸워 보니까 탄약이나 이런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엄청 탄약을 많이 받아놓습니다. 11치의 탄약과 식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버틸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뭐 지뢰 등등 해서 방어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고, 특히 지뢰매설 뭐 철조망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특히 기관총 화만 구성할 때 살상지대 같은 걸 만들거든요. 기름장을 그러면은 중공군이 적이 여기 오게끔 만들면 여기서 그냥 갈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만들어 놓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방어선을 좁혀서 했기 때문에 연대 입장에서는 2개 중대, 그리고 대대 입장에서는 1개 소대 예비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움직이는 부대는 몇백 메터만 가면 네. 도울 수 있으니까.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직접 내가 쉬는 부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안 쓰는 부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딱 카드로서 투입할 그런 부대들도 확보를 네. 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 준비를 했다라는 게 사실 이제 뭐 사지에서도 살아남았던 큰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것도 계산한 거예요? 그 10일도 중공군이 보통 10일 이상 공격 못한다라는 걸 리치웨이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뭐한 5일로 할까 10일로 할까 하다가 한 10일로 할까 뭐 이런 거겠죠. 또 그 고지를 다 내줬음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이 6문의 155mm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원형 방어 라인에서 한 곳이 뚫리면 이건 끝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곳 중에 미군이 아닌 다른 부대가 맡은 곳이 있어요. 그게 프랑스 대대가 사실은 프리먼이 이걸 믿고 맡겼다라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작전을. 프랑스 대대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길래 이걸 믿고 맡겼을까요? 프리먼 대령은 프랑스 대대를 처음 배속받았을 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 프랑스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60만에 항복하는 굴욕을 겪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인들은 프랑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웨이크섬 회담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 군이 오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브래들리 합참의장이랑 메가더원수가 프랑스 애들은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그다지 기대할 만한 애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트루먼 대통령한테 약간 비우는 투로 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이 장군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군 전체에 좀 만연해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온대. 못 믿겠는데? 오나 근데- 마나 뭐 이런 거 예. 아니야? 뭐 프리먼 대령이
귀관에게 프랑스 대대 주겠나 이게 아 큰일 났네 이거 왠지 부담스럽다. 아니 근데 쌍불 전투에서 잘 싸우는 겁니다. 부대 의외다. 비춰봤잖아요 그때 또 네. 그래가지고. 네. 과소평가했구나. 괜찮네. 그게 순수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부대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외인 부대고 식민지 군대잖아요 네. 지금. 이 프랑스 대대가 원래 역시 마찬가지로 파병을 위해서 다양한 모병을 했는데 여기 배속된 각 중대가 출신들이 다양했습니다. 일단 1중대는 프랑스 해병대로만 구성이 돼 있었어요. 프랑스 해병대 중에 정예를 뽑은 거고 2중대는 육군 보병, 당연히 육군에서 모은 거고 3중대가 공수부대와 외인부대들 그리고 본부중대도 당연히 이제 정예 자원들을 뽑아서 배속시킨 거여갖고 아무리 전체적으로 프랑스군이 못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그래도 프랑스에도 독종들이 많거든요. 나름 가려서 뽑은. 그러면 굉장히 가려서 뽑은 부대였기 때문에 상당한 전투력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최정예만 모은 부대였군요. 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지휘관 자체가 이 어마무시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몽클라 중령이라고 하죠. 저 근데 사진 보면 중령치고는 조금 연식이 돼 보여요. 그렇죠. 저건 그나마 젊을 때 사진이에요. 아, 또. 그나마. 네, 네. 저분은 지금 이미 별 이 당시에 거의 환갑을 앞두고 계시던 그리고 프랑스군 계급은 중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중장의 별 3개라고요? 별 3개도 아니에요. 원래 프랑스 계급장은 별이 4개입니다. 근데 이제 미군으로 따지면 중장이죠. 프랑스 계급은 여단 장군, 사단 장군, 군단 장군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군단 장군인데 군단 장군은 계급장이 별이 4개예요. 그래서 어쨌건 미군으로 따지면 3스타급 장군이 여기로 온 거죠. 그러면 지금 프리먼보다 한참 위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한참이죠 지금 뭐. 네, 근데 사실 대대장으로 온 거죠. 네, 거기에도 사연이 많습니다. 사실 이분도 리치웨이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경력으로만 보면은 리치웨일 능가예요. 제가 봤을 때는 6.25 때 모든 참전국 지휘관을 통틀어서 야 이분 경력이면 거의 탑급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 어렸을 때서부터 진짜 전쟁에 미친 그야말로 밀리터리 키즈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15살 때부터 나 군대 갈래 막 그래갖고 외인 부대 자원을 했었는데 외인 부대에서 야 뭐야 나 너무 어려워 하면서 안 받아줘갖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차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려고 되니까 그때 생시르 사관학교에 진학을 해서 임관했는데 그때가 딱 이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진짜 끔찍한 참호전 와 하면 막 돌격해서 다다닥 죽는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 험악한 전장터에서도 무운을 떨쳤다고 합니다. 아시나 1차 대전 초급장교 초급장 사망하려고 다 죽어나갔죠. 맨 앞에 돌격해야 되니까. 날 따라하다가 그냥 먼저 기관총 맞고 죽는 바로 그 모습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1차 대전 때도 7번 부상당하고 11번 표창을 받아서 나중엔 레종도네르 프랑스 최고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독종이었는데 야 저는 이분 보면 패튼이 생각나요. 패튼도 평화를 못 견뎌하는 전쟁을 쫓아하는 그런 지휘관이었는데 이 양반도 1차 세계대전 끝나니까 난 평화가 싫어 전쟁을 쫓아다닐래 하면서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 식민지 전쟁들 뭐 북아프리카 중동 쪽 전쟁들 그 사소한 분쟁들 막 다니면서 프랑스 외인 부대도 많이 이끌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굉장히 무운을 떨쳤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60에 별 4개가 어떻게 세계 중대를 이끄는 외인부대 중대장, 대대장 뭐 이 급으로 와서 참전할 수 있어요? 마침 한국에 전쟁이 터졌대. 네. 내가 갈래. 근데 장군님이 어떻게 대대를 이끌고 가시는 건 좀 너무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계급 낮추면 되잖아 하면서 중령 계급으로 스스로 강등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몽클라르가 뭔가 전쟁 광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왜 참전했어요라고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 자유세계를 수호를 하고 내 손자들, 손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근데 당시 이제 프랑스의 상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게 프랑스 지금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영국과 함께 서구 세계 쌍두마차잖아요. 영국은 사단급을 보냈어요. 근데 프랑스는 대대급밖에 못 보냈잖아요. 근데 당시에 프랑스의 상황이 뭐 인도 차이나부터 시작해서 알제리 분쟁이 아직 등등의 많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인도 차이나는 분쟁을 넘어서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낼 형편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로 대대급을 보냈고 다만 대대급에서 최정예로 우리는 대신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몽클라르 같은
이런 역전의 용사도 올 수 있었던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 사단은 못 보냈는데 사단장급은 보냈네요.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거의 지금. 군단장급을 보냈어요. 군단장급을 네. 보냈네요. 그러니까 그 미군 장교들이 되게 곤혹스러워했답니다. 그렇죠. 장군이 와 있으니까 이거 아무리 대대장이라고 와 있는데 있으니까. 회의할 때 바로 나면 무시를 못 하겠고 굉장히 껄끄러워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몽클라르를 장군 대접을 네. 해줬었고 지나가다가 메가더를 보면 같이 인사했을 것 같은데요? 아, 메가더도 장군 대접을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몽클라르랑 함께 앞에 딱 타고 가요. 그렇죠. 예. 장군 오히려 리치가 아닙니다. 뒤에 있고 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프랑스인들 하면은 콧대가 높잖아. 아, 자존심이 자존심 프랑스하고 세잖아. 자존심이. 또 나 우리 미군한테 안 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싸웠죠 프랑스인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몽클라르가 당연히 야 나 경력 절대 안 뒤진다. 우리 프랑스인의 자존심을 보여주자. 나폴레옹의 후예 아니냐? 그죠? 우리 독일한테 한 번 졌다고 저것들이 저렇게 무시하는데 우리가 나폴레옹의 후예 전투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자.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하니까 당연히 엄청 독종으로 싸웠죠. 그러면서 쌍굴 전투에서도 활약을 보여주니 프리먼의 입장에서 이걸 무시할 수 없고 아, 그러니 천군만마했죠. 한 축을 당연히 지평리에서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무리 각오를 다진다 한들 아무리 화력이 좋다 한들 사실 숫자라는 것은 네. 뭐 정말 우리가 흔한 말로 숫자가 깡패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5천여 명으로 막아야 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원래 이렇게 단단하게 조직화된 이 방어망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압도적인 병력으로 에워싸고 한꺼번에 확 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하면서 다 같이 내려가. 와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조여서 어디 한 군데를 뚫어야만 호위망을 뚫을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동아 입장에서 그렇게 잘 조율된 공격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대들이 상당수가 이 횡성 포위에 이 동원이 됐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많은 병력을 모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횡성에서 전투를 마치고 오는 부대들을 빨리빨리 데리고 와서 배치하자마자 빨리 공격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네,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또 하나의 문제가 지평리만 포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평리를 포위하고만 있으면은 주변에 있던 이사단이라든가 일기병사단 같은 외곽의 미군들이 구원부대 편성해서 이 오히려 역포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또 일부 부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구원을 차단하는 데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부대가 절로 갔던 부대를 다시 일로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들을 배치하고 조율된 공격을 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 그래서 부대가 막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 동아가 급히 2월 13일 야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지평리 그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또 동아가 이때 큰 판단 착오를 합니다. 여기 들어앉아 있는 23연대가 그냥 일반 보병연대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까 이 소개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강력한 연대 전투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병연대이기 때문에 병력 우위만 갖고 빨리 공격을 해버리면은 그래도 피해는 크겠지만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겐 지금 희생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 판단으로 이제 2월 13일 당장 공격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2월 13일 당일에 모인 부대는 6개 연대밖에 안 됐습니다. 일단 사전에 42군 소속의 126사단이 있었는데 이 중에 2개 연대가 프랑스 대대 쪽에 배치가 되고 1개 연대는 남쪽에서 올 수 있는 구원부대를 차단하는 데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광탄 쪽으로부터 이제 119사단과 120사단 속의 연대들을 이제 내려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동쪽으로부터는 기존에 한번 쌍굴에서 타격을 입었던 125사단의 잔존 연대 375연대가 이쪽에서 공격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일단 동, 서, 북에서 6개 연대를 일단 먼저 공격을 한다. 그러면 남쪽이 비지 않습니까? 네. 남쪽을 또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115사단이 막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이 115사단은 아직 횡성에서 지금 계속 달려온 중이어서 이 배치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기다리다가는 우리 타이밍 놓친다. 얘네들은 오는 대로 공격을 시작하기도 하고 일단 6개 연대부터 공격을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평리 전투는 아주 잘 조율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중공군 입장에서도 거대한 이제 측면 타격을 위해서 빨리 제거해야 될 하나의 목표였지. 그러니까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이게 이런 정도로 우리 흔히 우주방어라고 하죠. 그런 사주방어, 우주방어를 하고 있을 줄은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군 입장에서 한꺼번에 와 이가 지금 안 되는 상황. 네. 그러니까 왜 또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또 일부 병력은 원주로 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지평리를 공격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미군을 되게 얕잡아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포위를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절로 철수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곡수리 내려가는 퇴로 쪽에 병력들이 또 왔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말 여기서 애들이 고수방어를 할 거라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좀 미군은 그동안 했던 대로 패턴 대로 할 거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공격을 하면은 꽉 겁줘가지고 빨리 나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좀 겁니다. 나이브한 생각을 했었죠. 네네. 그런데 역시 프리먼은 훨씬 용이 주도했습니다. 프리먼은 척후들을 계속 내보내고 또 공중에서는 T9, 모스키토 같은 공중 통제기들이 계속 중공군의 움직임을 막 캐치해서 때려주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척후들이 잡아온 포로 신문하는 거 기다릴 필요 없이 프리먼이 직접 야, 걔 데리고 와 하면서 프리먼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중국 포로들이 영어를 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 프리먼 대령이 중국어에 능통했어요. 프리먼이 중국어를 한다고요? 네. 아, 이것도 굉장히 사실 우연이라면 우연이랄까, 필연이라면 필연이랄까, 네. 진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하는데 몇 안 되는 중국통이었습니다. 왜요? 프리먼이 원래부터 동아시아랑 인연이 좀 깊었습니다. 중대장 교육 받고서 그 다음에 부임한 곳이 미 15보병연대였는데 이 부대가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중대장 대위 정도의 한 3년 정도를 중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1940년 1월 달에 이번엔 주중대사관 무관보에 임명이 돼요. 아무래도 무관들은 중요한 것이 뭐 현지 파악도 있지만은 현지 전문가로서 또 양성하는 게 또 중요한 임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중국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의 3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거의 한 7년 있었네요, 중국에. 네, 그러면서 그동안 뭐 체계적인 중국어 교육을 받아갖고 아주 중국어, 북경어의 만다린 그걸 굉장히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에 복귀해서는 마샬이 야, 너 중국 통이라며 하면서 아시아 문제 보좌관으로서 또 참모 경력을 많이 쌓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중령이 잘 알겠지만은 또 너무 참모 경력만 있으면은 진급이 안 네, 됐죠. 진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1944년 11월에야 필리핀 그때 막 필리핀 상륙했잖아요. 레이테 상륙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야전 경험 조금 쌓은 게 사실 전부예요. 그래서 원래 전쟁 끝나가면서 고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나 이렇게 지휘관 경력 못 쌓아서 진급할 수 있을까? 그냥 군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계속 그냥 군에 남아갖고 이때 6.25 전쟁 때 야전 지휘관으로 와서 중국군을 맞아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럼 진짜 프리먼이 지휘관으로서 철저하게 경험을 한 것은 6.25였고 그 중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운 지평리 전투의 지휘관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먼이 다른 미군 장교들 지휘관에 비해서 좀 특별한 부분은 중국을 얕잡아 보지 않았다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현재 문화를 있으니까. 이해하고 네. 이해하고 얘네들이 강점을 알고 있었고 네. 무섭다. 되게 계속 싸우는 걸 네. 봤잖아요. 무시할 상대가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오랜 시절에 분열됐다 합치졌다를 하면서 체득했던 그들의 뭐 외교술이나 전쟁술이나 모든 그 경험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리먼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군요. 네. 네, 이 중국어 실력이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이 둘째 날부터 잡힌 포로들은 제법 장교들도 잡혀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공군 잘 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게다가 묻는 사람이 그죠? 총사령관인 연대장인데 중국말까지 해. 오 뭐야? 아유 시시해 마면서 이럴 거 다 아니에요, 알잖아 지금 막. 또. 네. 너 어디 살았어? 나도 그 근처에 있었어. 하면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관시 또 얘기해주고. 진짜. 둘째 날 잡혀온 포로 중에서 이 장교가 그래서 마음이 확 풀려갖고 그렇지. 아. 이 부대가 동쪽에서 공격해던 376연대 소속 장교였거든요. 그 당시 중공군이 여기서도 의외로 포병을 좀 이용했는데 야 우리 박격포가 공격을 당하면 여기에 집결해서 숨어 있기도 했어. 그런 것까지 알려줍니다. 잡혔다 싸면서 그래갖고 중공군의 포병을 제압하는데도 아주 혁혁한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 중공군에 대한 정보까지 현지어로서 파악했던 프리먼 미 23 연대가 아닙니다. 연대 전투단입니다. 6.25 전쟁의 게티즈버그라고도 불리우는 지평리 전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진핑입니다. 새롱의 진짜 브리핑 들어보죠. 진심을 담은 브리핑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브리핑은 저희가 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합동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도 핸드 투 핸드, 숄더 투 숄더 해야 됩니까? 숄더 투 숄더. 네. 지평리 전투 1단계인데요. 사실 언제 시작했냐면 2월 13일
해가 저문 뒤입니다. 밤에야. 밤입니다. 역시 역시 중공군 공격은 밤에. 네, 22시 15분에 중공군이 이제 공격을 해 오는데 처음에는 시간차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북쪽에 보면은 일대레 지역의 알파, 그 다음에 찰리 중대, AC 중대 쪽으로 좀 공격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지역으로 좀 확장이 됐고요. 네. 그런 다음에 한 23시 무렵에는 이제 프랑스 대대 쪽으로 또 이제 집중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프랑스 대대 쪽에서 중공군이 이제 피리랑 트럼펫 소리를 내면서 막 들어오니까 프랑스군이 여기서 이제 기계식 그 사이렌 돌려가지고 아, 그죠. 오히려 그걸 중공군의 압도했다고 하죠. 예, 심리전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중공군의 피리가 여기서는 역효과를 발휘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얘 처음에 이제 연합군이 중공군하고 접촉했을 땐 밤에 울려 퍼지는 피리 소리가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 되는 뭐냐면 피리 보면 아 오는구나 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쪽을 향해서 사격? 왜냐면 얘네는 피리가 뭐냐면은 심리적인 효과보다는 서로 이제 연락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피리 보면 아 공격 타임이나 오케이 와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심리적인 압박 효과는 없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프랑스군은 사이렌을 크게 울리면서 너희들 이제 총알과 포탄 날아간다라고 경고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프랑스 대대 쪽을 보면은 철길이 좀 나 있고 도로도 연결되어 있고 위에서 봤을 때 지금도 약간 그 지역이 좀 평탄한 지역이에요. 좀 논두렁만 있고 이 지역에 중공군이 뭔가 좀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공격을 해오죠. 왜냐면 여기가 사실 절단되면은 양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지휘소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지휘소는 지평리 시가지 쪽에 위치를 해 있고 지평역에 지금 24년대 전투단 텐트가 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양조장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대대가 그 양조장에서 지금 이제 지휘소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군의 3중대, 1소대, 1분대가 중공군의 한개 소대를 격파를 함으로써 철길로 들어오려던 중공군을 이제 격퇴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정이 됐는데 자정이 되니까 약간 좀 멈췄었어요. 중간에 좀 멈췄다가 다시 이제 중공군 4개 연대가 사방에서 뭔가 횃불을 들고 또 공격해올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약간 투 견제조가 왔었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본격적으로 막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능력도 잘 안 됐었고 약간 이런 횃불 들고 서 있었던 거는 뭐냐면 야, 우리 겁먹어봐라. 도망가라. 좀 많이 보이기 위해서. 네, 너희 약간 지금까지도 의도는 뭐냐면 도망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공군의 전술적인 패턴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강한 진지를 공격했을 때 처음부터 전 힘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재파식 공격인데 첫 재판은 항상 탐색전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첫날 전투는 조금씩 보내가지고 분대 단위로. 상대방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 공격에서 여기가 약점이다 싶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은 중공군 입장에서도 준비도 덜 됐지만 의도 자체도 제대로 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대응은 뭐냐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대고 포를 장렬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이 정도 포 가지고 있다? 너희 횃불 하나도 안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 정도가 되니까 네. 원래는 6개 연대로 공격을 시작했는데 새벽이 들어오면서 드디어 115사단 병력이 도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던 쪽에도 이제 115사단의 2개 연대가 이때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네. 이 시기에 이제 중공군이 05시 30분 정도의 첫 날의 마지막 공격을 하거든요. 새로 들어와서 그때 이제 특히 프랑스 대대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또 격퇴를 당하고 결국 첫날 공격에서는 중공군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중공군의 가장 당황스러웠던 공격은 네. 조용히 와서 갑자기 시끄럽게 굴면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공격이잖아요. 네. 그런데 프리먼이 미국의 기술력과 철저한 준비로 인해 이걸 철저하게 막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게 확실히 큰데 다층에 이제 주도면밀한 방어망을 세워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조명지를 썼습니다. 감시 자산이죠. 조명 지뢰요? 네. 지뢰는 밟으면 뻥 터져서 사람을 그렇죠. 다치게 만드는 거 일단은 아니에요? 폭탄이 터져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트리 플레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플레어가 피식하면 이렇게 뻑 이제 불꽃이 나와서 밝히는 그거지 않습니까? 여기다 인계 철선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선을 딱 건드리면은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조명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기로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살금살금 들어오는 네. 중공군의 위치를 갖다가 저기서 조명탄 터졌네. 그러면 절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멀리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버튼을 밟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몰래 오는데 갑자기 번쩍 저기다. 이렇게 되는 거네. 아. 이렇게 해서 전초 감시를 갖다 이렇게 깔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기발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원래 월남전 때 갑자기 떼거지로 몰려들어오는 월맹군을 향해서 미군이 잘 쓰는 무기가 뭡니까? 크레모. 그렇죠. 월남전에서는 그 크레모아 지뢰가 또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근데 6.25 때는 크레모아가 아직 개발되기 전입니다. 사실 크레모아가 개발된 게 이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혹독하게 그렇죠. 당하고서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후에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도 적의 집중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무기가 필요하다 싶어갖고 이때 임시변통으로 만든 게 일종의 불벼락탄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땅을 파놓고 그 밑에 수류탄이라든가 폭약을 갖다가 매서해 놓은 다음에 원격으로 격발할 수 있는 격발 장치를 빼내고 그 위에 뭘 얹어 놓냐면은 드럼통을 얹어 놓습니다. 근데 그 드럼통을 그냥 얹어 놓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가솔린이랑 오일 같은 걸 집어넣어요. 한 3분의 1쯤 채워놔요. 그걸 갖다가 방향을 딱 중공군이 올 통로 쪽으로 놓는 거예요. 중공군이 오고 있을 때 빵 터트리면은 밑에 폭탄이 터지면서 그쪽 방향으로 드럼통의 안에 있던 가솔린이 확 튀지 않습니까? 튀면서 불이 붙어갖고 불벼락이 쫙 그쪽 방향으로 덮치는 거죠. 포게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푸게스라고 하죠. 원격 화염 방사기 뭐 이런 느낌인 뭐 거네요.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에 당해갖고 중공군도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진짜 공포였겠다. 네. 지상에서 하는 네이팜탄 네이팜탄. 같은 네. 당장 중공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동격설 향상합니다. 이쪽에서는 막 이제 나팔 불고 뭐 꽹가리 치고 피 불고 하면서 막 난리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또 일부에서는 은밀히 접근하면서 그래도 뚫을 데가 없나라고 하지만은 갑자기 지뢰 뻥 갑자기 터지고. 찍 밟았더니 조명탄이 확 터지고 좀 더 갔더니 불벼락이 불벼락 떨어지고 하니까 중공군 입장에서는 이 첫날에 이런 기상천외한 공격에 걸려갖고 이제까지는 미군이 번번이 중공군의 덫에 걸려서 당했는데 이제는 중공군이 미군의 덫에 걸려갖고 큰 곤경을 겪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치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소규모의 중공군 부대가 여기저기에 분산해서 숨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밤에는 안 보이는데 해가 뜨니까 보이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군요. 네, 해가 뜨니까 보이는데 앞에 자기네 진지 옆에 한 중공군 40명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줘봐 해서 바추카포를 들고서 쐈어요. 네. 다 죽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공 지원도 조명이 항공 조명. 네, 중공군이 밀어닥쳐 오니까 미군은 이때 조명탄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쐈습니다. 당연히 적을 놀래게 하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가 이 기관총 사격 같은 걸 하려면은 야포 사격을 하려면은 보호해야 되니까 첫날은 박격포 조명탄을 많이 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격포 조명탄이 금방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미군은 여기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23연대 전투단은 이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공군에게 지원 요청을 해놨어요. 위에서 조명을 쏴주는 거죠. 비행기가 조명 타고 그렇습니다. 이 당시 지평리 방어의 또 핵심이 공군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건데 이 당시 공군에서는 여러 가지 네이팜탄이나 이런 고폭탄 지원 외에도 이 얘기를 듣고서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조명탄을 그러면은 공수 낙하산으로 떨어뜨려줘야 되나? 아니야 그걸로는 부족해라고 하면서 좋아. 우리가 이럴 때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었지. 반딧불이를 보내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도 공수에 톡톡히 써먹은 C-47 중에 일부를 갖다가 조명탄 투하용으로 개조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 공군에선 파이어플라이, 반딧불이라고 했습니다. 말 잘 붙였죠. 준비된 조명탄을 저렇게 계속 바깥으로 투하하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바깥으로 뽕뽕뽕. 왜 반딧불이라고 하는지. 네. 와 밝다. 그럼요. 저러면 계속 조명탄이 보급하고 던지고 보급하고 던지고 끊임없이 쓸 수 있겠네요. 네. 밤을 낮으로 만들어줄게 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도 있고 이게 필요할 때는 적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 싶으면은 거기다 떨어뜨려주고 이제 전술 통제기에게 적이 폭격해줘 이런 식으로 지시할 수도 있고. 심 교수님은 저기 훈련하면서 조명탄 그거 보셨죠? 예. 어때요? 이게 지상에서 있는데 하늘에 조명탄이 눈이 정말 부십니다. 아 근데 세상이 어차피 밝아집니다. 저게 떨어지면 네, 밑에 있는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적들만 보이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저게 환하게 비춰주면
정말 그 적들이 잘 보여요. 아, 당연히 잘 보이죠. 근데 적들도 날 잘 보겠죠. 그렇죠. 네, 저렇게 특히 조명지대가 아닌 저런. 근데 중공군 입장에선 내가 안 보여도 좋으니까 쟤들도 내가 안 보였으면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명 지뢰나 이런 것들은 내 앞에서 터지는 거지만 저 조명 폭탄 같은 경우는 적진에도 떨치버리면 적진까지 환히 비춰지는 거잖아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죠. 근데 중국식 재파 공격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첫날 밤을 잘 넘겨서 네. 14일 이제 아침이 돼서 중공군 공격이 이제 멈췄잖아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중공군 진지를 엄청나게 이제 근접 항공 지원을 받아서 폭격하고 때려잡는 건데 이날 오전에는 또 하필 강한 바람과 흐린 기상으로 인해서 근접 항공 지원이 제한됐고 오히려 중공군의 포병이나 박격포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제한적이 왜냐하면 300여 발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때. 많이 썼네. 오전 기간 동안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중공군이 흔히 썼던 거는 우리 경박격포, 우리 다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60mm 박격포가 일반적이고 중공군도 그걸 많이 썼는데 이날 오전에 떨어진 거는 일부 120mm 경박격포까지 갖고 왔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일부가 지평리 가운데 지휘소 텐트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중공군이 잠깐 공격을 멈췄을 이 시기에 낮에 지휘관들이 놀고 있지 않아요. 지휘관들은 돌아다니면서 방어 상태를 점검을 하고 병사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프리먼 같은 경우도 잠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하필이면 포탄 한 발이 한 10시쯤에 텐트 바로 바깥에 떨어지죠. 터져버린 거예요. 프리먼 텐트 바깥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대 정보장이었던 슈메이커 소령이 즉사를 했죠. 파편상을 입어요, 허벅지에. 근데 그 소식을 딱 들은 아몬드는 이제 지휘관의 교체를 시키려고 바로 이제 후임자를 보냅니다. 네. 근데 그 후임자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아몬드가. 왜냐하면 찰스 중령의 아버지가 트루먼 대통령하고 고등학교 절친이었어요. 같은 반. 이 와중에 지금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때 뭔가 영웅 만들어줄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프리먼은 딱 이 사람이 오는 거 보고 쫓아내버립니다. 설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호통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찌됐든 중요한 사실은 프리먼은 안 떠납니다. 지휘권을. 예,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내 부대원들과 함께하겠다. 동고동락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살려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사실 찰스 중령도 되게 젊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뭐 있겠죠. 그렇게 되죠. 예. 여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원래 그 아몬드가 너 다쳤으니까 너 나와. 아프니까 뒤에서 쉬어야지 라고 했는데 계속 저는 끝까지 부하들과 싸우겠습니다 했는데 야 무슨 소리야 까라면 까 하면서 보낼 테니까 나와. 찰스 보내는 비행기 타고 걔 들어가면 넌 나온다 라고 했는데 좋은 핑계가 생겼어요. 찰스가 타고 들어간 비행기가 여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지평리도 간이활주로가 있긴 한데 이 제대로 닦아놓지 않아갖고 착륙하다가 바퀴가 망가졌어요. 랜딩 기어가 만져요. 다시 못 돌아가는 그래갖고 이게 다시 뜨질 못하는 거야. 다른 비행기는 있는데 그 아, 비행기는 고장이 진짜. 나서 못 타고 나가. 예. 비행기를 많이 세워놓을 상황이 못 돼갖고 그 비행기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빨리. 예. 근데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니까 24시간 동안 더 지휘를 맞습니다. 네. 그거 고칠 동안.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드디어 날씨가 맑아져서 근접 항공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됐고 특히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중공군에 네, 들어와 있던 그 고지군들의 전후 사면 위주로 폭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 근거에 있을 것이다. 그 지점을 계속 때리게 됐고 사실 이 전투 기간 동안 무려 200여 회의 공격을 퍼부었어요, 공군이. 그러니까 정말 공군이 중요한 역할을 네. 했었고요. 특히 남쪽의 망미산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크고 네. 중요하게 딱 봐도 보이거든요. 이쪽이. 여기는 이날 오후에만 무려 3번의 네이팜탄 폭격을 퍼부었었고 또 첫날에 탄약이나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C-199가 날라와서 보급 지원도 계속 해주고. 그러니까 낮에 미군은 놀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했고 그다음에 힘을 채웠던 거죠. 이런 식으로 전력을 갖다가 다시 비축하고 있는 와중에 중공군도 동화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첫날이면 쓸려 나갈 줄 알았더니 이거 생각보다 강하네. 도망도 안 가네. 뭐 이런 거죠. 도망도 안 가고 네. 동화가 지금 굉장히 지금 당황한 상황에서 자신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은 공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넣은 칼을 뺄 수는 없다. 네. 둘째 날은 공격 강도를 최대로 높여라. 대신에 우리 6개연대밖에 투입 못한다. 다만 6개연대를 거의 전멸할 각오를 갖고 다 밀어넣어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14일 밤에는 중공군이 진짜 전면 공격을 말 그대로 실시를 하고 각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특히 중공군이 이때 주목했던 집중했던 장소가 바로 남쪽의
이대대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대대 부분에서도 가장 이 서쪽 이 부분에 보면 도로가 또 이렇게 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 대대와 또 전투 지경선 부분이고 또 뚫려 있기도 했고 저 부분을 집중해서 노리게 됩니다. 저희가 공격하기가 좋았던 것이 저 북쪽이나 동쪽에서 공격할 때는 미군이 약간 고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얕은 고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공군이 올라오면서 싸워야 돼서 힘들었는데 남쪽은 약간 내리막 사면이었어요. 그래서 내리막으로 우와 쏟아져 들어오면서 공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보면은 사실 평지가 서쪽이랑 남쪽이 약간 평지 맞아요. 부분이긴 한데 서쪽은 그나마 좀 프랑스군은 조금 더 나았던 부분은 뭐냐면 개화지가 좀 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군이 산에서 내려와서 한참을 개화지를 뚫고 이제 와서 접근하는 거였는데 남쪽 같은 경우는 와 하고 내려오면 바로 거기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격하기 되게 탄력을 이용해서 들어가기가 좋았던 지점이기도 하고 이 지점이 중공군도 여기는 한번 뚫어볼 만하다. 저길 뚫어내면 바로 지휘소입니다. 가까워요. 생각보다 엄청. 그래서 저기를 집중 공격했고 실제로 이제 3시 15분쯤 되면은 중공군 344연대가 엄청나게 강한 공격을 해오자 지중대 진지가 피탈될 위기에 처합니다.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프리모 입장에서 어때? 여기 뚫리면은 끝나는 거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회심의 카드 예비대를 딱 씁니다. 이 원래 이 남쪽에 있었던 이대대가 23연대 내에서 가장 최정예 부대라고 정평에 나 있었어요. 그래서 155mm 6문이 사실 이쪽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될 처지가 되니까 여러 가지 예비대를 이제 투입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투입된 예비대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인저 부대도 있었고 부대가 이제 타스크포스가 돼서 레인저 소대 36명, 그다음에 F 소대 28명, 그다음에 포병, 그다음에 기관총, 그다음에 지중대원 좀 해서 한 80여 명이 이쪽을 구원하러 갑니다. 네. 2월 14일 날에는 이제 구군단한테 군단 예비로 있었던 5기병 연대, 이게 연대장이 이제 크롬베즈 대령인데요. 특수 임무 부대를 만들어서 지평리를 구원해라.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크롬베지어 특수임무부대가 실제로 이동했던 길입니다. 그래 이게 진짜 현장 답사에서 이거를 느끼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언덕을 넘어야 됐는데요. 양쪽에 약간의 고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중공군이 딱 매복을 해 있었습니다. 지평리 상공에 비행기가 너무 많아갖고 교통 정리하는 게 힘들었을 정도다라고 얘기했고 국군의 1개 군단이 받았던 것만큼을 연대가 미군 1개 연대 전투단이 받았다. 정찰기가 내려가서 거기다가 오렌지 색깔 나는 연막탄을 떨어뜨려줘야 돼요. 확실하게 지내야 너무나 많은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유도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도 덕분에 공격기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폭격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